네,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아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태훈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의 이모저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 아시죠?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전세 대출이 규제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 규제가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네, 조짐들이 좀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전세가 대출이 어려우니까 네, 월세가 점점 비싸지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월세가 점점 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요즘에는 많이 좀 그러니까요. 보이죠. 예, 뭐 매매가 어려우니 전세라도 좀 알아볼까 했더니 대출이 어렵고 네, 그러면 월세를 알아볼까 했는데 월세가 점점 또 비싸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서 네, 정말 도대체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지금 심각화되길래 이렇게까지 다 모든 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볼까요? 네. 저희 주말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주말부터 벌써 네, 난리더라고요. 주말에 이제 뭐 이제 그런 음, 어떤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 대출을 뭐 적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허그라고 하는 곳에서 네. 이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한도를 축소를 해주는데 저게 뭐 어떤 보증을 서주는 내용이거든요. 음, 그러면 그 예전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 받을 때 나의 어떤 상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 않고 이제 그 허그라는 곳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믿고 대출을 이제 최대 80%까지 해서 거기서는 음, 80%에 대한 100%를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 괜찮은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돈은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네. 그러면 대출 은행 쪽에서도 떼일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예, 허그에서는 이제 보장된. 허그랑 이제 그 차주랑의 어떤 관계에서 음, 그거는 갚아야 나가야 될 돈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그냥 당연히 뭐 대출이 얼마든 음, 내가 허그를 믿고 그다음에 대출을 해주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조금 한도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는 그러면 음, 차주의 어떤 상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음, 신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약간 금리도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게 지금 200조 규모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주거의 안정을 한 측면을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전까지만 하면 이제 뭐 진짜 뭐 그러니까 세입자 임차인들한테 어떤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빌려줬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아, 전세 사기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 맞아요. 때문에 허그라는 곳에서 이제 생각보다 많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당연히 세입자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회수를 못한 허그라고 하는 곳에서도 기금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음, 손해가 발생을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세금으로 운영을 아, 했던 것들인데, 음,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제 어 다 같이 힘든 상황이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득을 받는지를 모르겠지만 음, 피해 보는 사람들밖에 나오지가 전세금 않는다라는 먹은 거예요. 집주인만 이득인 거죠, 뭐. 그죠? 그걸 사기친 사람만 이득을 취한 네. 건데 그 사람도 진짜 이득을 취했을까라는 저는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네, 적은 돈으로 많은 것들을 취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엔, 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거를 회수를 하려고 뭔가를 다 하고 경매를 넘기고 했는데 음, 또 그 경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음,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였으면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을 강제로 내보내기도 네, 어렵고 그쵸,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대출을 조금 조여서 전세 대출도 이제 보증 비율을 100%였던 거를 90%를 축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차주가 이렇게 대출을 신청을 하더라도 아, 조금
적게 대출이 되다 보니까 집값 역시도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야 그렇게 하면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전세금 자체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도 조금 적게 올리고 만약에 그 적게 올리는 부분에 그 차익을 또 월세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올 것 같은 그런 반전세도 많아지고 네, 점점 있는 반전세도 거네요. 많이 나질 근데 것 소장님 같아요. 이거 200조라는 게 네. 그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에서 전세 네. 대출을 빌리고 있는 게 지금 200조 정도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뭐 한 700조가 넘는다는데 네. 그 중에 또 200조면 상당히 큰 700조 중에 있는 200조가 전세 네. 대출이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이제 우리가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100%, 그리고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제 90%, 네. 그다음에 서울보증공사에서는 지금 보증보험에서는 지금 100%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처럼 이제 일률적으로 한 90% 정도로 맞추겠다라는 내용이 요번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땅 짓고 헤엄치기였던 거거든요. 이자는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자는 뭐 절이라고 해도 네. 그걸 꾸준히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예대 마진을 노리는 게 은행이다 보니까 아주 쉽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뭐 대출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받았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위험 대출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스러워진 거죠. 왜 예전에는 세입자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저런 기금들을 보고 돈을 빌려줬던 것들이 네네.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허그 입장에서는 이제 세입자 소득과 무관하게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지방은 3억 2천까지 대출금 100%를 이제 보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80% 이내에서 네. 80%는 지금 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80%인데 예. 저 이제 수도권에서 4억이 이제 줄어든 네, 거고 4억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5억에서 이제 줄어든 거고 지방도 마찬가지 조금씩 다 아, 줄어든 네. 모습인 거죠. 네. 그러니까 허그라고 하는 곳에서 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뭐 아무 곳에서나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허그에서 하면 진짜 절이거든요. 2%대. 맞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4%, 네. 4.5% 이렇게 내는데 네. 여기는 2%대니까 네. 이제 그것만 해도 금액이 확 줄어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대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금액이 좀 감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세 대출의 수요가 조금 높아질 거다라는 네.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서울의 주택 공급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40%대로 줄어들었다. 네. 그러면 줄어든 만큼 이제 새 집을 원하거나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전세를 들어오거나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전세로 들어오면 또 기존에 있는 세입자하고 약간 경쟁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높게 불러도 새로 올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따진다라고 하면 전세 대출이 수요가 또 증가되고 확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값이 당연히 상승이 되면 오르네요. 거기에 맞춰서 전세가율이 60%에서 70% 사이가 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금액이긴 한데 거기서 만약에 80% 정도가 된다라고 네. 하면 매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올라갈 더 수 오르는 있겠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와. 또 가계 부채가 네. 이제 전세 자금 대출도 대출이지만 네. 또 그거에 부족한 돈은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또 어디서든 또 끌어와가지고 이금융권이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후순위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의 그런 원인이 네. 올해 공급량이 많이 없어서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표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올해도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계속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는 뭐 침체기는 하더라도 계속 어떤 신고가 거래는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네, 있어요. 네. 뭐 50억 이상들 그 그러니까요. 강남의 일부 원베일리도 더 아파트들에서는 올라가고 네, 있고. 계속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또 강남이라든지 송파 일부 지역의 잠실동이라든지 거기 이제 토지가 요번에 뭐 풀릴 거다,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래가 조금 이제 고가 거래로 형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동산 경기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진짜 부익부 빈익빈처럼 네. 될 놈 대리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 조금 보면 지금 서울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세에 이제 전세든 매매든 좀 수요를 좀 자극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공급량이 없어서 전세든 네. 뭐 이런 게 다 지금 자극을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안 그래도 우린 그래서 전세로 가야 하는데 이런 대출 결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허그까지 지금 보증 금액이 100%가 아니라 90%로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더 소비자들에게 네. 힘든 상황인 거네요. 그 부족한 부분이 월세로 넘어간다라는 게 네. 조금 이제 좀 세입자들한테는 또 조금 불편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발표 나왔던 거는 이제 이 세 군데에서 보증 비율을 90%대로 네. 낮춘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 5억의 아파트 전세 대출을 허그로 보증을 받기 위해서 하나 예를 갖고 왔는데요. 네, 전세 5억 원 아파트 이제 네. 전세로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은행 대출 한도가 4억이면은요. 네. 5억짜리니까 80%면 4억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허그도 4억을 오. 이제 한도로 이제 맞아.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내 돈 1억만 있어도 되는 그렇죠.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억에 대한 대출 이자만 이제 갚았으면 네. 됐는데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7월부터는. 시행안이 이제 보시면 네. 똑같은 대출 한도는 4억이에요. 네. 근데 허그에서 보증을 3억 6천까지만 해주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네. 이거를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수준을 안 보고 그냥 빌려줄 수 있나? 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그렇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은행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이제 전세 대출액도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왜냐하면은 이제 신용이 조금 낮아지면 네. 예전에는 누굴 보고 빌려줬다 그랬어요. 허그라고 하는 곳을 보고 빌려줬다 보니까 이제 저리로 빌려줄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의 신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죠. 네. 믿었던 허그마저 이렇게 가버리네요. 네. 그리고 이거 다 문제인 게 뭐냐면 이거 전세 대출이 있는 집을 끼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갭투자. 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확대가 되고 점세 값이 높아지면 적은 돈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80% 정도 우리는 움직임이 조금 둔해요. 우리는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네. 투자자들은 쳐다보고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게 전세가 뭐 보통 10억짜리 집인데 네. 전세가 8억 5천인 하네. 네. 근데 저 집이 조금 더 예전에 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신고가가 한 네. 12억 13억 정도 갔던데 지금 한 10억에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멈춰 있어. 네. 근데 전세 수요는 점점 올라가요. 높아지고 네. 하다 보는데 그러면 나 한 1억 5천이면 되겠네? 오. 라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기회를 얻는 분들이 그럼요. 있군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파신 분 역시도 네. 또 다른 데로 가면 나는 집이 없잖아요. 집이 네. 없는 사람은 또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러면 또 그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 집을 전세로 살고 나머지 목돈은 또 다른 집을 또 사겠죠. 이제 그런 악순환의 어떤 악순환이라 그래야 되나 그 순환 고리를 좀 어떻게든 좀 끊어보려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 점점 오르면 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를 동반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서 서민들은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부담이 그런 돼요. 상황들이 발생이 네.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세가율이 점점 높아지면 매매가율 역시도 점점 증가가 하는데 작년에 이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이 총 20만 9,435건이라고 하거든요. 1월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집계를 한 거 보면은요. 근데 이제 이게 2023년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12월 달까지 거래가 된 게 한 16만 6천 건. 네. 그래서 4만 건 이상 작년에 부동산 경기 안 좋다 뭐 한다 그래도 저작년에 비해서 4만 건 이상 4만 건이 많아졌거든요. 많았네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건 전세가율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도 80% 85%까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네, 일부 네.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면서 7, 8월 달에 뭐
9천 건도 찍고 막 작년에 그랬던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또 아파트 분양 물량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작년보다 한 44% 정도가 42%, 41.93%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정도만큼 줄어들거든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자꾸 또 이게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를 또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급이 없으면 수요는 자꾸 일정하거나 늘어나는데 네. 공급이 없어지면 네. 이걸 누군가는 비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이게 뭐 공산품처럼 뭐 계속 찍어낸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은 지금 막혀 있고 네. 수요는 점점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자꾸 수요라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가치라는 거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저거 하나 사볼 만한데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조금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전에 그거를 미리 또 파악하신 분들은 사놨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저하고라고 하면 지금이 부동산을 사는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건데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대출이 원활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뭐 고가 주택이라든지 뭐 저기 헬리오시티도 좀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올파포 있잖아요. 네. 거기도 거래량이 조금 있어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그렇죠. 있는 거고 네. 매매가도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이게 부동산 114라고 하는 곳에서 네. 이제 전월세의 거래 비중을 나왔는데요. 이게 확실히 이제 이런 전세가 이제 전세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거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월세로 조금 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거 100%로 잡으면 네. 월세가 지금 44%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매달 월세를 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이게 보면 갱신은 파란색이고 신규 계약은 노란색인데 갱신 계약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갱신한다라는 건 조금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점점 간격이 조금 좁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옮기기보다는 내가 요번에 그냥 월세 조금만 더 올려주자. 그렇게 해서 그냥 갱신한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군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월세 계약이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월세 계약이 총 10만 55건이 거래가 됐는데 작년에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가 발생한 2020년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6만 2천 건이었는데 네. 전세가 지금 한 60% 이상이 증가가 됐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세 네. 사기가 진짜 무서웠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네. 와 우리 집도 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계속 불안함에 그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다음 집은 월세로 알아봐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 수밖에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빌라라든지 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이제 뭐 전세로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조금 하는 의심부터 거죠. 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월세로 하면 보증금이 적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거는 뭐 내가 월세를 나중에 일단 큰 돈은 안 들어가니까 안 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문제가 발생을 했어. 네. 그러면은 그 돈을 내가 못 받잖아요. 근데 내가 월세를 갖다가 뭐 만약 천에 50이야. 네. 그러면은 내가 약간... 한 2년 거기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 월세를 집주인한테 안 보내더라도 쌤쌤이 되는 그런 상황. 이제 이해하셨어요? 오히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점점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돈 모으기가 또 쉽지가 않는 그런 구조도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세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출 규제 완화랑 이제 뚜렷한 금리 인하 움직임이 없으면 월세 수요가 이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고 네.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도 확연하게 줄면서 네.
이제 전세보다는 반전세, 반전세도 못하면 이제 월세 거래량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2023, 2024년 동안 그 전월세 거래가 가장 많이 거래된 헬리오시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전용 84 타입의 경우 2024년 1, 4분기에는 평균적으로 한 8억 천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2024년 작년 하반 이제 4, 4분기에는 11억 원 정도로 이제 26%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제 저런 부분들도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풀리는 순간부터 전세 가격이 껑충껑충 뛰어오른다라는 게, 그러면 2024년 4, 4분기에는 2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또 4년을 계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프리미엄까지 다 받는 건가? 그 이제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뭐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점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80%를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8억 천이었을 때는 한 6억 4천 정도의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매달 233만 원의 이자를 냈다라고 하면 네. 11억 원이 됐으면 8억 8천만 원에 대한 대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30만 원까지 이자가 늘어납니다. 네. 아니 이거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네. 너무한 근데 것 84 같아요. 타입이니까 11억이죠. 그것보다 더 큰 평수들은 와. 네. 아니 이럴 거면 헬로시티 포기하고 그냥 네. 진짜 그냥 수도권 지역에 네. 더 괜찮은 데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전세 이게 너무 비싸.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것도 너무 비싸. 그런데 같은 면적의 동일 단지에서요. 네. 그 월세는요. 보증금 2억에 월세가 337만 원, 37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또 전세자금 대출이 싸요. 그나마 전세자금 네, 대출이 그나마 진짜 전세자금 더 싸네요. 아무리 예. 땡겨도 330만 그러니까 원까지니까. 좀 어떤 층에 따라 아니면 옵션에 따라 좀 다를, 크게는 한 40만 원 정도가 싸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네. 월세가 아까우니까 전세로 가려고 한 거 맞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좀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을 때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지 않게 집을 얻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방지를 하자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2, 3억밖에 없는데 11억짜리 집은 오바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저것도 뭐 할 수 있는 분도 충분히 많으시죠. 근데 저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가계 대출의 총량을 늘리다 보니까 같이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저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이자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330만 원이 없어서 못 살겠냐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헬로시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뭐 진짜 아까 전에 뭐 전세가 5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 너무 좋은 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막히고 또 그것보다 또 작은 데로 가야 되고 그러면 또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하나의 예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또 월세보다는 조금 또 싸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네. 점점 그 월세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려면 매매 거래,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가 일단은 좋아서 매매 거래가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전세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 이게 우리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 대출을 조금 쪼여버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라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지금 하는 건데. 네. 근데 무주택자들한테는 또 전세금에 대한 부담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네. 또 월세로 갈아타는 현상이 점점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또 많아지면은요, 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한테는 또 부담이 더 커질 거고요. 또 월세는 또 전세의
또 하이 버전이잖아요. 존속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또 월세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전세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나겠죠. 예, 왜냐하면은 또 집주인은 또 목돈을 필요하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조금 길어지면 네. 부동산의 어떤 매매가라든지 네. 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되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파트든 어떤 그러니까 오피스텔 하나를 예를 들고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똑같은 아파트랑 그러니까 가격이 아파트도 2억짜리가 있고 전세가 2억짜리가 있어요. 강남에 시작할 때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주상복합의 아파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있는데 월세 2억, 전세 아니, 2억, 오피스텔 2억, 아, 오피스텔 2억짜리. 매매 2억. 예, 매매가로 네.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오피스텔도 2억. 그러니까 주상복합에 네, 이제 네. 한 10평, 15평짜리가 있어요. 네. 강남에도 약간 주상복합처럼 나온 게 있는데 가격은 처음에 비슷했어요. 네. 2억대로. 네. 그런데 월세도 비슷하게 나오고. 네. 왜냐하면 2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봤자 뭐 미닫이에 이제 뭐 바닥 난방 되고 막 그런 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네. 차이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한 2억 5천에서 3억 선이에요. 근데 그 주상복합은? 2억짜리 아파트, 2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금 한 4억에서 4억 5천 네. 정도 하거든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오피스텔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세로 들려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든 월세가 점점 올라가져야지 매매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네. 전세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점점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져요. 수익률 그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10년 전에 뭐 오피스텔 월세나 네. 지금 오피스텔 월세나 제가 차이가 나면 한 20만 원 정도 올랐어.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옛날엔 100만 원이면 지금 한 120 정도? 그건 또 우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 150, 200이 되어야지 올라가는데 계속 뭐 100에서 120 정도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그럼 그게 적용이 되겠죠. 전세를 만약에 전세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네. 그걸 투자를 하려고 한 사람이 없겠죠. 없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오피스텔로 투자를 할 것인가, 아파트로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거라고. 근데 오피스텔은 세금이 조금 시작할 때는 좀 크지만 네. 나중에 팔 때는 적어요. 근데 아파트는 네. 시작할 때는 뭐 적지만 나중에 팔 때는 좀 커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금 네. 자체가. 네. 그러면 점점 전세가 없어지고 만약에 매매가 점점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점점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 수익률로만 본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원베일리 84 타입이 지금 만약에 70억이라고 쳐요. 네. 50억이라고 쳐. 저번에 네, 우리가 네. 마지막으로 했던 게 50억. 그 위로도 있었지만 50억인데 그걸 한 달에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수익률이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3% 수익률을 맞춘다고 해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받아야 돼요. 355니까 1,5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네. 야, 1억 5천이구나. 1억 5천을 1년에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않죠. 하면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보유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오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지는 않다면 이제 뭐겠어. 월세가 활성화가 돼 있으면 진짜 주거비에 일단은 월급 받으면 일단 무조건 반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요. 약간 근데 해외에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됐던 것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제 또 올라갈 수 매매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 많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앞으로 힘들 건데라고 하면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자꾸 전세 가율도 높아지고 매매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전세가 이렇게 줄 바에는데 하나 살까? 그니까요. 라는 사람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네.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통상 기준점이 전세가율이 한 60에서 70%거든요. 근데 전국 아파트가 지금 68%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와, 이제 지방은 좀 낮겠지만 서울은 거의 네, 68%면 다 될 수도 엄청난 있는 거. 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고민을 조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내 집 마련해야지라고 하는 또 수요가 자극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대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이 안 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다 보니까 참 몇 달 만에 1조 7천억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자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주담대 같은 경우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다 보니까 많이 갚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카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갚다 보니까 뭐 대출이 한 1조 7천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약간 은행에서도 고민인 게 제가 마지막에 조금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요. 은행은 그 예대 마진이 주 수입원이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앞으로 할 거라고 하는 건데 근데 가계 대출을 국가에서는 줄이려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익이 별로 안 나죠.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금리도 인하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은행이 한참 이제 어떤 방식이든 또 대출을 해주려고 어떤 다른 또 다른 상품을 만들지 수도 않을까라는 것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예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지금 이렇게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도 문제고 네, 뭐 우리도 뭐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 대신에 그러면 매매하지 뭐 이렇게 네.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끝까지 가다 네. 보면.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어떤 전망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차피 7월 달이잖아요. 이게 또 시작하는 게 네, 7월 달인데 7월 달에는 또 우리가 또 스트레스 3단계 DSR이 발표가 되다 네. 보니까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상저하고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수요가 조금 어떤 자극을 하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매에 대해서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네. 상황이면은 네. 그럼 매매가도 계속 뭐 전세가 올리는 게 아니더라도 알아서 매매가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건데요. 일단은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서울 전체, 네.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 조금 가능성,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뭐 23, 25개 구를 전체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 맞아요. 구들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 금천구라든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거기는 지금 매물량도 엄청 쌓여 있는데 제가 노원구의 아파트는 지금 예전에 이제 최고가가 10억까지 간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6억대 거래가 됐다는 아파트 내용도 봤거든요. 아니 기사에서 네. 여보 그때 맞아요. 팔자고 했잖아. 네, 이거 봤어요.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거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손절치고 나가는 걸 수도 있고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곳에 또 그쵸.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들어올 때 여기 아니라 그랬잖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 뭐 어떤 투자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금융위원회에서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또 조심스럽게 한번 보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무리하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전세 가격 높아지면 또 그분들이 그럴 바에는 집을 사자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니까 이제 정부가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뭐 이번 하반기부터 올해 그 전세 대출 규제를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대출이 규제가 되면 전세가 좀 비싸지게 되고 전세가 비싸면 또 월세를 알아볼까 하니까 또 월세도 점점 올라가는 좀 악순환의 상황이 아무래도 하반기는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면 좀 네. 궁금한 점은 네. 그럼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네. 지금 밀리고 밀리면서 매매도 더 비싸지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매매는 올라가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잔금치를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자체는 지금 매매가를 좀 잡기 위해서 이런 거를 낸 건데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성공한 이거는 거예요? 실수요자들보다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약간 갭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만 분명 땡큐예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조금 아. 막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선제를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니까. 네. 우리는 실수요자들은 네. 빡빡빡빡 긁어서 그 집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금이 이렇게 네. 있는데 집값이 빠지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겠어요? 쇼핑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예전에 금액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몇 군데 돌아가면 요즘에 거래가 안 되니까 왜냐면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게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뭐 전세 한 2, 3억 내가 한 3, 4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여기 하나 살 만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수수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중개업자들은 그거 하나 매매시키고 싶거든.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고 한번 맞춰봐 주세요라고 하면 또 부동산 업자는 지금 거래도 안 되는데 조금 더 깎아가지고 요번에 정리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번에 점점 이제 4년 끝나고 새로 대출 옮겨야 되거나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런 분들에서 나와가지고 봤을 때는 그럼 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또 한 2, 3억 올려주고 그러면은 갭 차이가 줄어들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그 사람들 사기 전에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실수요자들한테 뭔가를 액션을 취한 것보다는 약간 갭 투자자들, 그런 약간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약간 미리 조심하라 내지는 좀 경고성의 어떤 멘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매매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 그러니까 실수요자 될 입장에서는 또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내가 5억에 샀는데 10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냥 5억에 살고 있다가 네. 또 이게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7, 8억 올라갈 그냥 계속 네, 한 네, 2, 30년 그렇죠. 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한 5년 살다가 좀 올라가면 또 팔고 또 좋은 거 갈아타고 그런 되게 발빠른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주택 시장에서는 그게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을 못 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놓쳤네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간다라고 사람들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거래가 뚝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또 들어올 거고, 전세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한두 개 계약이 되다가 없어요. 없으면은 조금 더 높여줘야 되고 조금 또 높여줘야 되고 하다 보면은 매매가에 임박하면 매매가는 또 위로 올라가면 그럴 바에는 하나 살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 그래서 계속 반복으로 된다라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그 육각형 얘기도 하고 막 네, 그런 네. 얘기들이 이게 없으니까 이게 부동산은 어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하려면 조금 더 비싸게 사야 되고 또 고가로 사야 되고 더 빨리 사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가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진지하잖아 지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뭐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네, 네. 그래도 지금 혜택 받는 사람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그럼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가계 대출을 줄이는 목표예요. 이거는 가계 대출을 결국에는 줄이는 게 가계 목표야. 대출을 아까 줄였으니까. 200조가 뭐야? 네. 가계 대출이잖아요. 그건데 더 늘어날 것 같아.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가계 부채라도 줄이자라고 발표. 그러니까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그냥 하나씩만 잡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못하는 게 요번에 그 허그에 대한 자금이 다 날라갔어. 뭐 때문에? 전세 사기로. 근데 전세 사기를 봤더니 100%를 다 해줬다 보니까 돈을 은행에서는 되게 뭐를 해줬든 도덕적 해기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 그냥 허그만 보고 왜 저 사람 돈도 못 갚을 것 같은데 왜 빌려줘?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집주인 봤더니 저 집주인이 부채가 많은데 왜 빌려줘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아 씨가 좀 뭐가 순간 헷갈리면 이게 그러니까. 산으로 가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200조는 그거예요. 어렵다. 200조는 가계 대출을 줄이자라는 얘기였어. 네. 그래서 진짜 정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에서도 답을 왜 모르겠어. 알지만 그럴 것 같으면 저기 화폐 개혁을 해야 돼. 이거 다 조지려면 일단 지금 제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무튼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뭐 매매나 전세에 대해서 지금 계속 흐름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세가가 좀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월세까지 아무래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지금 집을 옮기셔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러한 점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또 언제든지 또 리치 부동산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지금 이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